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쇄신과 변화로 내로남불 수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당대회 전에 국민의당과의 합당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야권 재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71명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가 유지되고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백신 접종이 지체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업종과 업태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코로나 대응에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송치 전 김태현은 무릎을 꿇고 숨 쉬는 것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살해 동기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성남 지역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과 관련해서 LH 경기지역 본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여 70억 원대 이득을 얻은 LH 직원과 지인에 대해서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납포돼 석 달 넘게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선박 한국 케미호와 선장이 석방됐습니다. 오늘 오전 무사히 출항했고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석 달 넘게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선박 한국 케미호와 선장이 오늘 오전에 풀려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며 선박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자, 억류 해제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석방이 확인됐군요. 네,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와 선장이 오늘 오전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5시 50분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1월 4일 억류된 지 95일 만입니다. 한국 케미호는 현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무사히 출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선박과 화물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박은 일단 원래 목적지였던 아랍에미리트로 향해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 케미호에는 현재 선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 선원이 5명이며 미얀마인 5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2명 등입니다.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지난 2월 이미 억류가 해제됐지만 선박 관리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한국 케미호를 해양 오염 혐의가 있다며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법 절차도 개시되지 않은 채 석 달 넘게 시간이 지나 사실상 국내에 있는 이란의 7조 원대 동결자금 문제와 연계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최근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협의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고 또 미국 등이 참여한 이란 핵합의 당사국 회의가 열리는 등의 정세 변화가 억류 해제에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이란 외무부는 선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선박 억류 직후인 지난 1월 10일 최정권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는 등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억류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만간 이란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뒤 처음으로 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수렁에서도 속히 빠져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민주당 비대위 첫 일성으로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오늘도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께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며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입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수렁에서도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살을 깎는 자세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히 묻고 감내하겠다면서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2030 의원들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오만하고 게을렀다며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 전체가 나서 쇄신을 고민하는 가운데 내부에선 이게 혁신이냐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적 친문으로 꼽히는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선임되자 결국은 또 친문이냐며 불만이 터져 나온 건데요. 노웅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쇄신하는 당의 얼굴로서 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지도부 사퇴회에는 정책 전환 등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 쇄신 방향을 두고 진통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야권 개편에 주도권을 주게 됐죠. 네, 주도권은 가졌지만 셈법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는 오는 6월쯤 열릴 예정으로 다음 주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차기 지도부 선출에 앞서 오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합당하기로 했으니까 합당에 관한 국민의당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생각이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전당대회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합당할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건데, 이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열지 국민의힘 먼저 전당대회를 하고 통합할지 선후를 정해야 하는 게 고민입니다. 다만 안 대표는 합당을 아직 저울하고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요. 이 주 권한대행은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질 경우 안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지도 야권 개편의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600명대 중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오늘 정세균 총리 4차 유행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정부가 조금 전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한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그동안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부산, 대전의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1.5단계 조치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겁니다. 기간은 오는 12일 0시부터 5월 24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최근 감염의 확산 추세가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거란 판단에 보통의 2주 시행과는 달리 평소보다 긴 3주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부산과 수도권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다만 이것도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밤 10시 운영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지는 뒀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헬스장,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역시 밤 10시까지로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 진단 검사 등의 조치를 추가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의사,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곧 시행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도 600명대 중후반을 넘었습니다. 감염 추이도 정리해보죠.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는 모두 671명입니다. 어제보다 30명 정도 줄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유형을 보면요. 국내 발생이 64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7명입니다. 서울 214명을 비롯해서 경기도 197명, 인천 39명 등 여전히 수도권 환자만 450명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밖의 지역 역시 부산 50명, 대전 26명 등 신규 환자도 많지만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감염 환자가 확인될 정도로 확산의 범위가 전날보다 더 넓어져 걱정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6명이 더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만 5천여 명, 또 9,400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자는 이제 1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중단 사태 여파로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늘면서 어제 하루 159명이 이상 반응을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학교, 음식점 등 일상 곳곳을 파고드는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실내체육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곳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금 60명을 넘어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곳은 제 뒤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입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문은 굳게 잠겨져 있고 입구에는 오는 11일까지 휴장을 위해 휴장을 하고 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데요. 이 시설 안에는 내부에 샤워실과 또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이 갖춰져 있고 등록된 인원만 1,000명 정도라 규모가 큰 편입니다. 조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오늘 0시 기준 이곳 관련 신규 확진자 수는 8명 더 늘어 최소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6일입니다. 이용자 1명이 처음 감염됐는데요. 역학조사에서 이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함께 명부 작성, 샤워실 별도 운영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려웠던 게 감염 확산의 뇌관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 확진자와 다른 이용자들이 운동 공간과 사우나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인 터라 비교적 친밀도가 높은 주민 간 접촉으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다른 집단 감염 사례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경찰관과 직원 등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지난 6일 수사지원팀 소속 경찰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이후 전체 소속 직원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를 제외한 밀접 접촉자 31명을 자가격리했고 청사와 지구대를 하루에 3번씩 방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재학생 2명이 처음으로 감염된 뒤 확진자는 1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학생들이 학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감염이 크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6명 더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성북구에 있는 사우나에서도 총 15명이 감염됐습니다. 느슨해진 경각심을 틈타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실내체육시설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비상입니다. 학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은 부산에서는 추가 격상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전국보입니다. 예. 자, 먼저 대전에서는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네, 밤사이 대전 동구학원 관련 확진자가 7명 더 나왔습니다. 이 중 3명은 중구 연기보컬학원을 연결고리로 한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8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일 동구학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학교를 거쳐 또 다른 학원으로 전파된 양상을 보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만 15곳에 달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교 2곳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두 학교 모두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결국 부실했던 학교의 관리 감독이 확산세를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와 중고 학원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에서는 의자와 스위치, 사물함 손잡이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북도 비상입니다. 전주와 진안 등 초등학교 3곳에서 방과 후 학습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교사 등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이 확진된 전주시 호성동 초등학교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산 지역 확산세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으로 지난 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제 검사가 이어지면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접촉자 검사에서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직장 등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한 확진자 수만 350명입니다. 부산시는 좀처럼 감염자가 줄지 않자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군의회 의원이 확진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군의원 A씨의 아들이 확진됐고 이후 진행된 접촉자 검사에서 의원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의원은 확진 전까지 각종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여군 의회 사무실과 귀안면 행정복지센터, 부여군 농협기술센터 등을 잠정 폐쇄하고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진행한 당진 교회를 중심으로도 감염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충남과 대전에서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식사와 등산 등 일상생활 속 접촉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기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하루 추가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가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은 거리두기 유지 방침을 정했죠.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다시 강화될까 마음을 졸였던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자, 홍대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거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홍대 거리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가게 곳곳에는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따뜻해진 날씨에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손님도 부쩍 늘었고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자영업자들은 더 강화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전주 등 전국 10개 시에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2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밤 9시로 제한했던 것을 최근 밤 10시까지로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종교 활동도 완화됐지만 아직 성가대 활동이나 소모임, 식사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앞으로 3주 동안 더 유지되는 겁니다. 또 정부는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면서도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만큼 매출 회복은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반면 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유지 방침에 긍정적입니다. 전국에서 하루 600~7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유흥시설 집단 감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편한 건 많지만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결정 같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술집에서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더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빠르게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아 3차 대유행이 길게 이어졌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4차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며 수칙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업종과 업태별로 세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취임 후 처음 수집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1년 이상 생계 절벽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의 거리두기 방침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그간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순응하기만 했다며 민생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새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태현은 살아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든다며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싶고 또 죄송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김태현이 무릎 꿇고 마스크 내린 모습 앞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포토라인에 섰던 모습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경찰은 오전 9시쯤 김태현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태현은 우선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러고선 본인은 눈 뜨고 숨 쉬는 것 자체도 죄책감을 느낀다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답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칼 좀 맞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볼 면목도 없다는 김태현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다만 자해한 이유는 무엇인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파트에서 뭘 했는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는 죄송하다고 대답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김태현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김태현을 검찰로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와 무단 침입, 흉기를 절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큰딸을 스토킹해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와 범행한 뒤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세모녀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에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체포된 지난 2일 이후 그동안 경찰 조사 4차례, 프로파일러 면담 2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태현은 답변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대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큰딸을 살해하겠다는 범행 의도가 있었더라도 여러 명을 연달아 살해한 것에 대해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에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검색 기록이 김태현 휴대전화에 남아있고 범행한 뒤 갈아입을 옷가지를 집에서 챙겨오는 등 범죄 계획을 미리 짜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태현을 검찰로 보낸 경찰은 조금 전 10시부터 언론에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경기 성남 지역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LH 본사와 경기 지역 본부, 직원 A씨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가장 먼저 사들이는 등 LH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현직 직원과 지인에 대해서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LH 직원 정모 씨와 지인들이 사들인 땅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몰수 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몰수 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범죄 피의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4개월여 만에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해 100일보다 4.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4.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처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기 SUV 모델을 생산하는 미국 내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칩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캔자스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공장의 생산 중단 조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닫은 두 공장은 10일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반도체 우선 공급으로 생산을 계속해왔던 테네시와 미시간주의 3개 공장도 더 이상 공급이 어려워 결국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장에선 쉐보레의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즉 SUV와 캐딜락 등 인기 모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GM은 그러나 반도체 부족으로 2주 동안 가동을 중단한 미주리주 공장은 오는 12일 조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확보되는 대로 인기 모델 위주로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have more details on, hopefully by tomorrow, for all of you to help discuss, get some private sector input on how to address this issue. So this is something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focus on at the highest level across government. 사키 대변인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의 하나로 오는 1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이번 회의에서 즉시 결과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 반도체, 자동차, 기술기업 등이 다수 초청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직 프로 풋볼 선수가 자신을 치료해주던 의사와 가족들을 향해서 총을 쏴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이 전염병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풋볼의 전직 선수인 33살 필립 애덤스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인 70살 로버트 레슬리 박사와 가족들을 향해서입니다. 레슬리 박사와 부인 등 5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입니다. 용의자 애덤스는 샌프란시스코 49ers, 애틀랜타 펠컨 등에서 활약했으며 발목 골절과 뇌진탕 등 많은 부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around 2:30 a.m., we confirmed that Mr. Philip Adams, that the suspect was deceased in a bedroom in the home. 한인이 숨진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식료품점 등 이딴 총격 참사에 바이든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총기 폭력은 전염병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매일 316명이 총을 맞고 106명이 숨진다는 겁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Let me say it again.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바이든 정부는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한 사제 총기인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y are being made and sold without serial numbers and sold without background checks. Within 30 days, ATF will issue a proposed rule to plug that gap.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바꾸는 보조장치와 공격용 무기, 고용량 탄창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n't waiting for solutions either, because the solutions exist. They already exist. So all that is left is the will and the courage to act.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시킨 신원조회 강화 법안 2개도 상원에서 계류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의 반대가 심해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는 입법까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뜨거웠던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승리한 야당에서도 참패한 여당에서도 민심의 엄중함을 절감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혁신을 외친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수습을 위해서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승리 자축 목소리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찍은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대선 1년 앞두고 정계 개편 관련한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자, 오늘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까지 1년.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양당 모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민심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텐데요. 자,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민주당. 오늘 오전에 첫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신속히 빠져나오겠다.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습니다.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제사를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내하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고요. 네. 원내대표도 빨리 뽑고 그리고 당대표도 빨리 뽑는 일정을 이게 정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4월 16일. 딱 일주일 남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당대회 일정도 좀 당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도종환 위원장 체제는 일주일 정도만 예, 가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원내대표 준비를 하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들과 이제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분이 이제 또 당대표 선거를 바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원래 9일 예정이었다가 그것도 일주일을 그건 이제 거의 물리적으로 그 이상 당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당겨서 5월 2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이 되면 이제 당대표와 이제 신임 이번에 또 지도부 총괄 일괄 총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들도 아마 그때 중앙위에서 같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게 되면 이제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재건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네, 일주일 정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총선 참패 후에 이제 비대위로 일단은 가기로 결정이 됐고 여기에 도종환 그 위원장이 지명이 되다 보니까 도종환 위원장이 또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류 의원이 또 비대위원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일주일짜리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 선거관리가 굉장히 뭐 어렵고 큰 선거가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라면 이제 의원총회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의원분들이 무슨 어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표가 뭐 이상하게 한쪽으로 흐르거나 그럴 정도의 정치적 영향을 갖춘 분들이 아니고 나름 본인들 자신들이 그 어떻게 뭐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정치적 영향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매운 회초리를 맞았는데 나름 당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 여전히 이제 이렇게 충분히 수용할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제 이제 민주당의 모습이 1년 전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국민의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야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짜리 선거관리위원회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비대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고요.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에서 통한 당대표 선출을 이제 앞당기는 것으로 이번에 이 보궐선거 참패를 이제 비상적인 체제로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뽑혔던 이 최고위원들과 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새로운 비대위 모습은 찾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비대위라고 하면 기존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고 전혀 새롭고 전혀 국민의 이제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게 비대위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반은 했지만 절반은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고 5월 초에 바로 또 당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5월 초에 당대표를 통한 당 지도부의 새로운 얼굴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비대위 성격으로서 국민의 어떤 회초리에 맞게 제대로 변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도라미탑으로 되는 것인지를 아마 그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응천 의원이 이번 선거에 지는데 책임 있는 분들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아라 이런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이 책임 있는 분은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고 또 이 새로운 얼굴은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조응천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기조, 그 기조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외부에 냈거나 뭐 아니면은 당내에서 중요한 이제 직함을 맡으면서 그러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국민 메시지 그다음에 뭐 당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 한 발 뒤로 빠져달라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현재 함께 그 정부에 들어가 있는 강요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청와대 참모진 부분,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이 선거 직전에도 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이제 점검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지금 이 조응천 의원의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그 정부 방향은 의원들이 좀 주도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이제 어떤 당의 진로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정부가 청와대에 의존해 왔던 거 아니냐는 비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과 견해를 좀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무질서해지는 모습이 되면 안 되겠지만 되게 질서 있는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서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소신을 목소리로 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자체 목소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는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만 왜 선거에서 졌나?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나? 자, 민주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텐데요. 자,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마타도어다, 이거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바쁜데 이런 걸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사실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따져주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자,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갖고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특정 세력에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디뎌야 됩니다. 민생무능, 내로남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다 죄인이고 반성 대상이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특정해서 그러면 질문. 네, 여당의 이제 다양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이번 패배 원인을 진보의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로남불을 그냥 영어 표기로 그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당내에서도 오늘 앞서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내로남불 철저히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로남불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민심 영향을 미친 건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지지들 보면 임기 초반에 70% 거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도였다가 임기 중반에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40%대까지 처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해 총선 때 이제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다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국민의 민심이 잡히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때 거의 30%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 지지도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진보연 하던 사람들의 말과 또 실제로 그들이 살아왔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어떤 신조어가 민주당 전체의 하나의 이제 그 상표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4.7 보궐선거 때도 그래서 계속 부동산 문제가 민심의 어떤 그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쓰나미처럼 그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많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만 결국에 결정적인 그 사실 방아쇠를 당겼던 게 LH 투기 사태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와서는 그 수많은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던 게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박주민 의원의 사실 내로남불 행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시점의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층이 지난해에는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왜 2021년에 국민의힘을 찍었을까 생각하면 그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진보 진영의 유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상당 부분 등을 돌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심의 해석으로서 뉴욕타임즈도 아마 그렇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고유 명사처럼 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성찰하자, 반성하자 이런 목소리가 뭐 다수입니다만은 앞서 김종민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셨는데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언론의 문제점을 드는 목소리도 좀 나와요.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언론의 편파 보도 때문에 참패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다수입니까?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의 편파 보도라면 뭐 우리 저 민주당 진영 내에서 또 그런 목소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특정 매체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이번에 이른바 TBS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자의 어떤 정책 성향에 따라 이제 또 그 보도의 방향이 약간씩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주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다 보면 정부 여당이니까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서 뭔가 잘못이 드러나거나 난맥상이 드러날 때는 그런 부분을 언론이 짚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그 언론의 기능 자체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라고 본다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그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부인한다고 하면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독재로 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방향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왜 언론과 좀 더 깊게 소통하지 못했는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감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데스크 이른바 그 이제 그 편집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적대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우리가 뭐 속된 표현으로 말찐 기자라고 하는 이제 말단의 기자, 발로 뛰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어떤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뭐 이제 내로남불로 표현하시는데 그런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감을 표현하는 기자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위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특히 뭐 많은 분들이 뭐 180석을 몰아줬더니 독선, 오만 이런 걸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원래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나름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서도 뭐 작년에 뭐 21대 총선에서도 여당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으로 뭐 독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선거구를 내세웠지만 참패했거든요. 예. 그때 그 참패했던 이유는 그 야당의 그런 어떤 그 독선, 오만 이런 프레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능한 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무능을 노출해왔던 점.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서도 무능했던 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실제 검찰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진행돼서 그 부분이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제도 개혁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흔들리고 그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에 일선 검사들하고는 굉장히 좀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내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당이 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와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거꾸로 보면 또 강성 지지자들 목소리에서도 좀 소신껏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과 관계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와 거리를 둔다기보다 청와대와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당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평가가 내려진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나름 혼연일체돼서 선거를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거 끝나고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단 서로가 다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당 안에 예를 들면 그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너무 치우쳐 귀를 기울인 게 아닌가. 국민 일반의 목소리와 국민 일반의 시선으로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부분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느낌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제 국민 눈높이다. 여기에 공감대는 좀 모아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김종인 그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전 최고위원이죠. 나와서 언론의 편파성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맥락은 그 내곡동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김종민 의원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 언론의 편파성 문제로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아 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 지금 현 정권에게 현 정부에게 입장을 바꿔라, 기조를 바꿔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좀 반성하라라고 매를 든 건데.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는 반성보다 이게 뭐가 편파 보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그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강하게 못 나갔다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강성 지지자들의 더 강한 요구에 편승해 버리면 사실 답이 없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 임기 말로 갈수록 결국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귀에 귀 기울이는 온건파가 득세할 것이냐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요. 다만 이제 5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 때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부의 면면이나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그 지도부의 노선이 사실 이낙연 대표 체제 때 왔었던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편승했던 측면이 많아요.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초에 있을 그러면 전당대회를 놓고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든 당대표 후보든 어떤 발언과 어떤 입장을 개진할 것인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초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편파 방송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편파 방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TBS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오세훈 후보도 후보 시절에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시장으로 입성해서 TBS 개편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초에 TBS 독립재단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재단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또 방송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도중에 뭐 진행자를 하차라든지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방송은 독립방송으로서의 독립성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문제에 많은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TBS 교통방송이 다른 타 방송에 비해서 방심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경고를 많이 받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굳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TBS 자체 내부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모색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것은 TBS 교통방송 미디어 재단이라는 것이 설립 취지가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에 하는 이유가 교통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역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설립 취지와 역할에서 과연 그렇게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시사 프로나 그런 정치 뉴스를 할 수 있는 게 맞는지에 예.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선돼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TBS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야 막론하고 이 공정성 시비가 있는 언론사들 뭐 다 불만이 있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TBS를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TBS의 본래 기능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신데 네. TBS 문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TBS는 독립재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과거에는 TBS에서 실제로 방송을 하는 그 방송 인력들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전보 등의 어떤 인사권 조치로서 이 어떤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색깔을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정말 그냥 일반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독립해서 재단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관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독립재단으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지원을 끊겠다. 그게 과연 현재 시점에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고요. 서울시 의회가 이제 민주당이 주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TBS도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송을 갑자기 예산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는 걸 서울 시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오세훈 시장이 과거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어떤 독선적 시정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서울 시민들의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 문제는요. 지금 연간 400억씩 출연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의 출연 기관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서울연구원, 의료재단, 다양한 재단들이 있는데 서울시 출연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인데 매해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당장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본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교통정보와 생활정보 제공이 아닌 편파적인 정치 방송을 계속 하게 된다면 스스로 개선하는 모색을 하다는 것을 기다려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시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않고 그러면 지금의 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시장이 행정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의회 심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넘어가야 거기서 심의하고 부결시키고 깎고 그러는 거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KBS, MBC 같은 공영방송처럼 별도의 독자적인 자체 수입을 하면 됩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그것들을 하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정상화되든지 아니면 공정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서도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예산들이 제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수익원을 찾으면 된다. 그거는 방통위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가 그러니까 이 방송에 대해선 상업 광고 방송을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부분이라면 그걸 다른 데서 어떻게 광고 수익을 찾든 수익을 찾아라. 그런 거는 TBS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과 맞지 않죠.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TBS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고 실제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는 권한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방송 책임자가 그 공정성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는 거죠. 국민의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
바라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지금은 거죠. 독립성은 독립성도 갖고 있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면서 김어준 씨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다 하면 그게 어떻게 방송의 공기능으로서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원하는 거 다 챙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독립성이 말씀하시면 보장되면 공정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공정성이 보장되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죠. 말씀하시면 아까 김종인 최고위원이 한 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가장 현명한 지금 방식으로 그 부분에 새로운 대해서 시장이 TBS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는 편파성을 문제 삼고 있는 또 여러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매체들도 다 그러면 없어야 거기는 되는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죠. 서울시 가장 예산이 안 중요한 들어가면 것은 서울시 예산이 연간 40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방통위에서 상업 광고방송을 풀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그 방통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이게 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로 서울시장의 권한이 있는 건데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공정성과 알겠습니다. 독립성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공정성 문제는 뒤로 숨겨놓고 돈은 다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국민의힘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방통 심의에 다 나와 지금 있습니다. TBS 문제 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잠깐 끊고 가도 될까요? 예. 자, 이번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청와대도 어제 국민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신 건 집권 여당의 무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연 실거주자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매섭게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우리가 애초에 추구했던 방향대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 없이 아주 능숙하게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숙하게 매끄럽게 이거 정책을 추진하느냐 그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의 대응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입장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국면이면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한테는 좀 그나마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변인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 서울 1000만 시민 유권자의 선택이고 제2도시인 부산 시민들의 그런 거의 분노한 민심의 표출인데 그 두 도시에서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얼굴을 직접 안 보이시고 대변인이 대속하는 대신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입장 표명인지 물론 이제 향후의 국정기조의 변화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뭐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소감을 이야기를 하시고 기자들 질문도 좀 받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죠. 4연패의 고리를 끊지 않았습니까? 참 오랜만에 맛본 승리인데 자축 목소리보다는 정신 차리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 떠나면서도 사실 격려보다는 이런 쓴소리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뭐 국민의힘이 이변에 이겼다고 합니다만 뭐 이겨서 이제 선거는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진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너무 무능하고 또 오만하고 독주했다는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고 최근에 이제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잘못한 것을 반사이익으로 받았던 승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선이라기보다는 예선전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년에 1년 후에 있을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에 빠져버리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몰아준 그 엄청난 표심이 1년 만에 저렇게 역풍이 드는 걸 보면 1년 사이에 민심은 정말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승리에 자만하거나 자족하지 말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지금 일관되게 가지고 있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더욱더 그 국민들의 지지와 대안으로서의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을 가지는데 어떻게 변화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변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시대 유물 개파 정치 단호히 거부한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초선 의원들의 힘을 보태는데 이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죠.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을 겪은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한 번 더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의 초선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전부 재선 이상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국민의힘 최대 계파가 초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지금 초선 의원들 혁신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극우 세력과 단절하는 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이런 역할을 초선 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초선 의원들이 아무래도 어제 입장 발표한 예. 것처럼 이제 새로 우리 당도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 시대와 확실히 결별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그런 대로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의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중도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가치에 동의한다든지 또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호남에 가서 또 망월동에 가서 이 사과한 거라든지 전직 대통령 사과 등등해서 변신의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어제 말한 저런 집단성병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있을 이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구태 인물이나 구태 이미지가 반복되는 그런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면 이번에 보궐선거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찍어준들 1년 뒤에 대선에서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승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낡은 보수, 그다음에 극단적 보수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예.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온건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실력 있는 그리고 보다 겸손한 야당으로서 아마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네. 초선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도 초선 의원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 좀 나왔다고 합니까? 아까 뭐 이렇게 당내에서 오고 가는 모든 예. 그 대부분의 얘기들이 나왔고요. 뭐 어떤 분은 또 그걸 갖다 다 적어봤는데 사자성어로 한 30-40개 정도 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 중에는 뭐 사자성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까 여러 차례 나온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있었던 위선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관대했던 그리고 남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심판받았다. 그다음에 특히 초선이 초선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 물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예. 새로운 뭐 어떤 견해나 입장, 그다음에 또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좀 너무 무력했던 거 아니냐. 또 뭐 개인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소외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대로 모임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정치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는 작업인데 초선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열기 어려운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내 민주당의 경우에도 당내 최대 계파라고 할 만큼 거의 80여 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이 그 국민의 목소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고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라는 어떤 결의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예.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야권이 개편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주도권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세법이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6월에 전당대회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네. 되는데요. 그 전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먼저 할지 아니면은 전당대회를 하고 합당을 할지 이 문제 정리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주호영 권한대행이죠. 예.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안철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합당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내가 후보가 돼서 승리하면 전제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을 몇 개 걸었습니다만 네. 합당하겠다는 의지 밝혔고 더 큰 이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뭐 불가피한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당이라는 게 1대1 대등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흡수 합당의 성격이 될 텐데요.
그 합당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기인데 이 시기의 문제를 놓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일단 의지를 모아서 의견을 주면 절차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고 예.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은 그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당원들의 의지를 좀 물어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평가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이어서 합당이라는 큰 목표 지점은 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기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압승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주도권 하에 야권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예. 그 연대를 해야 되는데 비단 그 안철수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당밖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예.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야권 전체가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대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 긴 전략적인 일정들을 어떻게 짜야 될 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부터 이제 아마 고민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직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얘기만 해보면 본인 의지에 따라서 그러면 안철수 대표까지 참여하는 통합 전당대회도 가능. 그렇죠. 그런 걸 주장하는 또 일각의 당내 흐름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가 결정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합의가 되면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 형식으로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의 절차를 밟아버리면 통합 전당대회로 사실 뭐 상상의 날을 피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나올 수도 예.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목표는 정했지만 절차 방식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양당 모두 전당대회 끝나고 다 이제 대선에 맞춰서 시간표들이 움직일 텐데 여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한 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로 다시 1위를 탈환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18%로 급락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뭐 그 이 기관의 이전 여론조사에 비춰 봤을 때 한 7% 윤석열 전 네. 총장이 급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뭐 여권으로서는 더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제 우리도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장 외에 나와 있는 예. 인사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뭐 제대로 꼼꼼히 분석해 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 국민의힘 쪽 그 주자들 그 주자들에게 표가 분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거 4번의 선거에서 이번에는 어차피 보궐선거라서 1년짜리 선거라고 뭐 어떤 의미를 이제 낮춰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 4번의 선거에서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드디어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더 유능하게 그리고 잘 준비해서 대선을 뭐 이렇게 준비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에 직접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진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빠진 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민심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제 이 7% 8%의 이제 급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실 윤석열 총장은 사전투표 나온 거에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막바지에 선거가 몰리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냐 아니면 민주당 후보 박영선이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드러나는 그 효과, 시각적 효과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한 바가 없고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애에 있는 우량주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분이 지금 막판에 정말 모든 당세가 모여서 서로 경쟁을 하는 이 선거 기관에는 당연히 눈 밖에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시야에서 좀 멀어졌다는 측면이 이번 주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와줄 수도 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향후의 지도부의 구성과 재편 과정을 아마 연동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떠나면서도 상당히 많은 쓴소리를 하고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합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구성의 적절성, 그다음에 그 리더십의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총장과 바깥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변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합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는 차기 지도부,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에 어떤 리더십과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변수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가 커질 수도 있고 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어떤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당 지지율에 크게 부담을 줬던 부분 중 하나가 검찰 개혁 둘러싸고 법무부하고 이제 검찰 간의 갈등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선거 끝나자마자 조금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조짐이 있어서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면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내로남불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6일 박범계 장관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그러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우리 일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물어보려 합니다. 예. 좀 복잡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하나 있고요. 네. 이게 언론에 알려져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하나 이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학의 그 성접대 별장 성접대 사건에 관해서 이제 정권의 어떤 유리한 호재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뭐 예를 들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개입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가공되고 그래서 좀 더 과장되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에 굉장히 그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버닝썬 사건이었는데 이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연결도 있고 거죠? 연결의 방향은 다양한데요. 어찌됐든 김학의 그 별장 성접대 사건을 어떻게 보면 하여튼 정권의 유리한 호재로 삼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극 개입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뭐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 등을 되게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또 이제 언론에 그러니까 이른바 좀 이렇게 친여 성향 매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입니다. 예.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상조사도 지시를 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선거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이런 비판의 하나의 시각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선거 직전에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 장관이다 이런 시각 양쪽의 시각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학의 별장 성접대는 국민적 분노가 엄청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검찰만 그 사람이 김학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든 국민들은 그 비디오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도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검찰에서 다시 또 다른 방향, 다른 프레임으로 검찰이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그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그 박범계 장관이 문제를 삼은 이유는 단순히 피의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윤중천 면담 보고서의 초안, 그다음에 중간 수정본, 예. 최종본, 그리고 이규영 검사와 윤중천이 실제로 대화하면서 녹화한 네. 통화 녹취 파일 이것들을 전부 확보했다고 그랬더니 기자가. 네.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정도입니다. 예.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기소될 사안이면 네. 그때 유죄의 증거로서 활용할 때나 공개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다고 하면 수사의 동력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까지 공개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예. 것이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지금 것들이 범위를 넘어선 정보들까지 공개된 부분은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분 지금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또 왔다 갔다 한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했던 게 조국 전 장관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이 알 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아까 박범계 장관 말한 것처럼 보궐선거 직전에 만약에 언론에 흘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상조사를 하고 뭐 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 절차상의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리크가 됐는지에 따지는 문제하고 그러나 그 피의사실 내용이 뭐냐면 2019년에 버닝썬 사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그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하고 사실상 면담 보고서가 같이 기획하고 같이 논의했다라고 하는 조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사실 공표로 좀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2019년에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와 대검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했다고 하는 의심이 합리적인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예. 두 개를 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피의사실 공표도 내로남불을 한 말씀만 드리면 가장 큰 피의사실 공표의 내로남불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 사건이죠.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그 KBS라고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KBS에서 오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관련된 수사 검사 누구로 지목된 분도 있었죠. 네. 그분이 바로 그 기자한테 보내가지고 오보까지 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5억에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말 않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식의 내로남불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건 뭐 양쪽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실체가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획사정 의혹, 피의사실 공표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 뭐 지금 수사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6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71명 추가돼 누적 10만 8,2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4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50명이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4차 유행 초기 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은 지난 3차 때보다 정체 기간이 3배 이상 길고 환자도 4배 이상 나와 더 큰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 두기를 3주 더 유지하되 유행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다음 주라도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업주와 또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의 숨바꼭질이 밤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문 뒤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새벽 2시를 훌쩍 넘은 시간까지 비밀 영업을 하다 합동 단속반에 딱 걸린 겁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단속반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불 꺼진 방에 들어가 불을 켜니 숨어있던 주점 직원이 나타납니다. 다 숨겨놓으시고 영업하시면서 뭘 영업 안 하셨다고. 비스듬히 누워 테이블 밑에 몸을 숨겼던 손님 2명도 멋쩍은 듯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단란주점과 연결된 노래방에서도 손님 3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최대 300만 원, 손님들에게는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거는 감염병 예방법 방역 수칙 위반으로 분당구청에 통보할 겁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노래 연습장에서도 손님과 업주 관계자 22명이 밤 10시를 훌쩍 넘은 시간까지 머무르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방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이 들어가는 문은 유흥주점과 노래방처럼 밀폐된 장소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집단 감염 위험이 더 큽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유흥업소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우진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변이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이 확진자 급증 직전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승리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을 완료하고 확진자가 급감하자 미국 사회는 곳곳에서 봉쇄를 풀었습니다. Several of the states are pulling back on mask mandates. They're pulling back on restrictions on capacity for restaurants and bars. It is premature to declare a victory.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러스 변이가 퍼지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가 늘면서 증가 추세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Data suggests this is all happening as we are seeing increasing prevalence of SARS-CoV-2 variants, with 52 jurisdictions now reporting cases of variants of concern. 보육시설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이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68건의 신규 감염이 파악됐고 플로리다주에서는 고등학교 레슬링 경기에서 38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It's inching up from 30,000 to 40,000 to 60,000 a day. If it really takes a turn and starts surging up, that's what we would consider. We're really on the brink of a surge. 미국 보건당국은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4개월여 만에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해 101보다 4.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 섞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오세훈 신임시장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역시 가장 관심을 끈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관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5년 동안 36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이하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김태민 기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주택시장은 2사 공급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름폭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신호가 확산하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는 예외였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는 등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부도 곧바로 의견을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어제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의식한 듯 여야를 떠나서 주택 공급이란 지향점을 향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없다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을 에둘러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추진 중인 2사 공급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정비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홍 부총리의 말처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도심 공공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정비 계획을 세우고 다시 서울시가 심의 인허가를, 정부는 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을 맡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올 경우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재건축 이익 초과원 수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 역시 중앙정부가 키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시장 혼란도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2사 공급 대책 등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그동안 재건축 추진이 막혀있던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민간 주도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같지만 아무래도 재건축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두 방식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낼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를 따지다 보면 애초 목표로 삼았던 빠른 주택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이 의견의 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악의 경제난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면서 내부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제재 완화나 북미 협상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통해 주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들이 모인 세포비서 대회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 참석해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서면서 고난의 행군을 꺼내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다면서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중앙위에서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세포 과업 10가지를 제시하면서 사상교육과 통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의 최악의 경제난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까지 언급한 건 제재 장기화와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단 자력갱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1년 넘도록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금지 등 강력한 통제로 사실상 NGO 활동가와 외교관도 내쫓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강화되는 사상 통제와 내부 결속 움직임은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또 코로나19 대미 관계 등과 무관하게 내부 결속 또 일심 단결 집단주의 이런 일변도의 방향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3차 북미 정상회담 청사진까지 그렸던 도쿄올림픽도 불참 선언을 한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견제와 버티기에 나선 북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검찰로 넘겨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태현을 오늘 오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을 꿇은 김태현은 살아있는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잠시 내려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도 망설임 없이 마스크를 내려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네, 김태현은 스토킹 상대였던 큰딸의 근무 일정까지 몰래 확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피의자 김태현을 살인과 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도 설명을 했는데요.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을 벌이기 일주일 전쯤 피해 여성이 일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인 척 온라인 게임에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은 피해 여성과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뒤 실제로도 3차례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다투게 됐고 이후 여성이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욕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김태현은 퀵 서비스 기사로 위장해서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들은 작은 딸은 물건을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 김태현은 작은 딸이 물건을 챙기러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반쯤 김태현은 새 모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큰딸이 자주 다닌다는 PC방에서 나와 주변 마트에서 훔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던 김태현. 이번 범행을 결심하면서 여러 이제 준비했던 정황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물품들을 그 가방 속에 넣고 왔다고 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 있던 작은 딸은 물건을 놓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엔 자신이 스토킹하던 큰딸의 목소리로 착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챙기러 누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흉기를 든 채 기다렸던 김태현. 작은 딸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김태현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가 묻을까 봐 집에서부터 검은색 운동복 바지 한 벌을 챙겨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부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삭제하고 이런 게 피해자 거죠. 삭제되고 훼손된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휴대전화. 김태현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어떤 의도인지 변호인 입회를 거부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 애타게 기다리던 첫 안타는 시원한 홈런이었습니다. 19살 왼손 투수 이의리도 데뷔전 합격점을 받았는데요. 반면 4사구 22개를 남발한 창원 경기는 보기 드문 졸전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제 프로야구 이모저모 들어보겠습니다. 서봉국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예, 추신수 선수 3게임째 안타가 없어서 나름 좀 초조했을 텐데요.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6시즌을 뛴 베테랑이지만 한국 무대 복귀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요. 홈런에 동점타까지 치면서 어제 4게임 만에 예열을 마쳤습니다. 수요일 경기까지 안타를 못 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배팅 장갑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나전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투수 킹엄의 초구를 오른쪽 담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11타석 만에 나온 한국 무대 첫 안타였습니다. 최근에 타격감이 좋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밀어치려고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당겨치면서 115m짜리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4회 동점타까지 쳤고요. 외야 수비도 깔끔했습니다. 4타수 2안타 2타점, SSG의 6대4 재역전승에 발판을 놨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함께 날린 추신수는 오늘부터는 LG와 주말 3연전에 출전하는데요. 활약이 더 기대됩니다.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3경기 동안 원하시는 모습 못 보여드려서 좀 이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이제 조금씩 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좀 다른 것보다도 팀이 지금 좋게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서 초반에 거기에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네, 추신수 선수 소감 듣고 오셨고요. 자, 미국으로 떠난 양현종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기대되는 기아의 이의리 투수. 예상보다 훨씬 잘 던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올해 19살인데요. 역시 왼손인 양현종 투수의 대를 이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차는 된 걸로 보일 정도로 어제 침착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키움 강타선을 상대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단 3개, 2실점으로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래 첫 타자 볼넷 이후 8타자 연속 범타치를 하면서 5회까지 단 1안타 무실점 완벽한 투구를 했습니다. 시속 150km 빠른 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모두 좋았고요. 투구 순간을 타자들에게 안 보이게 하는 이른바 디셉션 동작 그리고 빠른 타이밍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6회 세 번째로 만난 거포 박병호 선수에게 실투를 하면서 역전 투런 홈런을 맞았고요. 교체가 됐습니다. 정명원 투수 코치가 따뜻하게 안아줬지요. 결과적으로 기아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패전 투수도 면했습니다. 이의리와 신인 왕을 다툴 것으로 보이는 역시 19살 롯데 김진욱 투수도 오늘 키움전에 등판하는데요. 어제 이의리 선수 경기를 봤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정도 활약이면 흥분할 법도 한데 이의리 선수 침착하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맞고 그냥 멀리 갔네 좀. 올해 팀에 많은 도움을 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우승팀 NC와 롯데의 창원 낙동강 더비, 이 지역 라이벌전답지 않게 경기 내용이 형편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창원 주중 3연전을 어제까지 치렀습니다. 3경기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공 등 4사구가 무려 47개가 나왔습니다. 실책도 모두 8개가 나온 말 그대로 졸전이었습니다. 먼저 NC 선발 김현규 투수 3회 투아웃 이후에 흔들리면서 5타자 연속 볼넷을 기록했습니다. 12년 만에 나온 KBO 최다 연속 볼넷 타이입니다. 롯데 선발 이승훈도 그에 못지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몸에 맞는 공 3개, 볼넷 6개를 남발했습니다. 역대 최다 26개에는 다행히 못 미쳤지만 어제 경기 두 팀 합쳐서 4사구 22개가 나왔습니다. 국내 투수의 저변이 두텁지 않아서 이럴 수 있다고 쳐도 문제는 경기 자체의 질이었습니다. 3연전 내내 두 팀 합쳐 8개 실책이 나오면서 팬들을 맥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통합 우승팀 NC는 개막전부터 4게임 동안 실책 8개를 범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7.6도로 활동하기가 좋고요. 앞으로 1, 2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합니다.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영남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쪽 지방은 강릉 13도, 울산 12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쾌청하고 따스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 전국에 봄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 이슈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